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가정주부로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하나 키우고 있어요. 아이가 어릴 때는 정신없이 아이만 키우느라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채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정신을 번쩍 차렸더니 마흔이 넘었더군요. 아이도 이제 제법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서 저도 혼자만의 시간이 늘었어요. 애가 어릴 때는 하루빨리 이런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막상 아이가 자라 저를 찾지 않는 시간이 서서히 많아지자 어쩐지 허전하고 씁쓸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더니 그런 때는 취미생활을 만들던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애한테만 너무 집중하게 돼서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생각나서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가정주부셨는데요. 아버지가 회사 일이 워낙 바쁘셔서 집을 많이 비우셨어요.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셨고요. 그러다 보니 육아를 아예 도와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에 갈 때까지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다시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와 저는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유독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모녀지간이 아니라 거의 친구 관계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게 사춘기가 찾아왔을 때였어요. 사춘기는 엄마보다는 친구가 더 좋잖아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집에도 늦게 들어가게 되고 주말이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자연스레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죠. 그때 엄마랑 많이 싸웠어요. 엄마는 제가 점점 커져가는 걸 모르고 아직도 어린 줄 알고 항상 본인 옆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게 집착처럼 느껴졌어요. 지금이야 저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으니 당시에 외로웠을 엄마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엄마가 저에게만 신경 쓰고 집착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더 삐딱하게 굴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니 혹시나 저도 제 딸아이에게 집착하는 엄마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희 남편도 자영업을 해서 새벽이고 밤이고 없이 바빠요. 그래서 아이를 챙기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집착하지 않는 엄마가 되기 위해 제가 먼저 노력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의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해야겠다 싶었죠. 사실 제가 대학을 못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심하게 와서 방황을 좀 하다가 공부를 아예 놔버렸습니다. 당시에도 어머니는 무조건 대학은 가야 하는 거라고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주셨지만 소용없었어요. 제 생각은 온통 노는 데에만 가 있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버지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요즘 개나 소나 다 대학 가는데 대학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공부할 마음 없는 애 이름도 없는 대학 보내봐야 뭐해. 학비만 아깝지.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아버지가 다 하게 해줄 테니까. 제가 무남동녀 외동딸이다 보니 아버지는 항상 제가 하고 싶다는 거는 뭐든지 다 해주셨어요. 사실 저도 이제와 말이지만 아마 저도 모르는 사이 그런 아버지의 다정함에 기대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지도 몰라요. 제가 뭘 하든 아버지는 항상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니까요. 저는 결국 대학에 떨어지고 아버지의 소개로 중소기업 비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크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없었던 저는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성실하게 살았어요. 당시에 주변 친구들은 대학에 다니며 취직하겠다고 자격증도 따고 외국에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다들 바빴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남들이 목적을 가지고 앞만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해서 저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아빠만 믿고 게으르게 산 건 아니에요. 아버지 소개로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 회사에서 8년을 넘게 일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을 만큼 열심히 일했어요. 남편도 그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비서로 일하다 보니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많았었는데 남편도 그중 하나였어요. 시작은 일로 만나게 됐지만 서서히 가까워지며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진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 결혼하면서 독립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저도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산다는 게 기대가 많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성인이라도 알게 모르게 부모님의 간섭을 받았었는데요. 결혼하고 나면 온전히 독립된 성인이니 그 전보단 자유롭게 살 줄 알았죠.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한 집에서 알콩달콩 산다는 게 드라마 속에 나오는 연인들처럼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착각을 해도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더군요. 현실은 드라마와 너무 달랐어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고 남편 내조를 하기 시작한 저는 처음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안일이라는 게 그냥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밥하고 청소하는 일도 분명 배우고 해본 사람들이 잘하는 거였어요. 결혼 전까지 제 빨래도 한번 돌려본 적 없었던 저는 하나하나 스스로 해나가느라 꽤 고생했습니다. 거기다가 결혼 생활이라는 건 남편과 저 둘만의 생활이 아니었어요. 유부녀가 된다는 건 전보다 챙기고 신경 써야 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였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는데 위에 형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은 삼형제의 둘째라 위로 형이 있고 아래로 동생이 있었거든요. 형님은 저보다 3살 많고 당시에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항상 바빠 보였던 형님이 무슨 일로 연락을 주셨나 해서 갔더니만 형님네 집에 동서도 같이 있더라고요. 형님이랑 막내 동서는 대학 선후배 사이예요. 형님이 먼저 결혼하고 나서 막내 시동생을 막내 동서에게 소개한 것 같더라고요. 형님이랑 동서는 대학 때부터 친해서 서로 각별했어요. 동서지간이 셋인데 저만 빼고 둘이 친한 사이다 보니 사실 저도 셋이 있는 게 불편하기는 해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셋이 있을 때 유독 대학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대학도 안 나왔으니 동서랑 형님 사이에 더 끼어들기 힘들었어요. 저는 또 왜 갑자기 부르셨을까 궁금하던 차에 형님은 다짜고짜 웬 달력을 하나 주셨습니다. 왜 있잖아요. 책상에 두는 탁상 달력이요. 저는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소파에 등을 기대며 다리를 휙 꼬았어요. 그러더니 저를 아래로 내려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뭐긴 뭐야. 시댁 행사 적혀있는 달력이지. 동서는 결혼한 사람이 어쩜 시댁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아? 형님의 쌀쌀맞은 말투에 슬쩍 기가 죽은 저는 애써 당황하지 않은 척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시댁 행사야 당연히 남편한테 다 물어보고 체크해뒀죠. 아버님, 어머님 생신은 아직 다 멀었던데. 저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시댁 행사는 다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제 말에 동서가 툭 한마디를 하더군요. 형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뭘 모르시나 본데 시댁 행사가 생일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동서가 저보다 1년 정도 먼저 결혼했어요. 그걸 가지고 동서는 만날 때마다 마치 제 선배처럼 구는데 그것도 참 꼴보기 싫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어 보이며 생일 말고 또 무슨 행사가 있냐고 물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잘 모른다고요. 우리 시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서 여기저기 고장난 데가 많은 거 알지? 병원에 치료해 한 달에 2-3번씩 병원 모시고 가야 돼. 나랑 막내 동서는 둘 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남편들까지 해서 넷이 연차 쓰고 반차 쓰면서 아등바등 모시고 다녔어. 둘째 아주머님은 장사하느라 바쁘다고 항상 안 된다고 하셔서 넷이 아니라 고생 좀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국은 저더러 시부모님 병원에 모시고 가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부른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이 연세가 많은 편이에요. 80이 넘으셔서 두 분이 외출하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들어보니까 동서 팔자 좋게 결혼하자마자 일 그만뒀다며? 사방님 가게가 장사가 잘 되나 봐. 아직 애도 없는데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노는 동서가 앞으로는 시부모님 좀 알아서 병원에 모시고 가.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닌데 형님은 저에게 무슨 악감정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미간까지 구기면서 짜증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자식으로서 연세 많은 시부모님 모시고 병원에 가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자식들끼리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 거라면 저도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다 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하는 형님의 태도에 어쩐지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 모시겠다고 결혼하거나 직장을 그만둔 게 아닌데 시댁 일을 몽땅 다 저에게 떠넘기듯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요. 이대로 괜히 가만히 있다가는 바보처럼 제가 다 해야 할 것 같아 저도 마른 침을 한번 꼴깍 삼키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근데 사실 제가 일을 그만둔 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임신해서 그만둔 거예요. 병원에서 유산기가 좀 있다고 해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제가 임신하기는 했는데 아직 너무 초기라 시댁 식구들에게는 말씀을 안 드린 상태였어요. 피검사 결과 병원에서 아직 너무 초기라 태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았는데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해서 남편과 상의해 바로 직장을 그만둔 거였어요. 형님, 임신 초기에는 원래 다들 병원에서 그렇게 말해요. 조심하라고. 걷지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시간 있는 사람이 좀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임신 좀 했다고 어머님 아버님 못 챙기시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동서 아들이 2살이었어요. 본인은 임신했을 때 일까지 했다면서 제 말을 듣자마자 마치 제가 임신한 걸 가지고 생색을 낸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형님이 있는 자리다 보니 동서도 신경 쓰여서 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형님이 결혼한 지 4년이 넘었지만 아직 애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제 임신 사실을 조금 더 이따가 이야기하자고 한 거예요. 형님이 아이 문제에 있어서 좀 예민하다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도 제가 왜 일을 안 하고 쉬고 있는지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자꾸만 저를 하는 것도 없이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을 했으니까요. 그깟 애 좀 가졌다고 유나는. 임신했을 때 너무 안 움직이고 집에만 있으면 살만 찌고 더 안 좋대. 막내 동서는 임신하고도 애 낳을 때까지 출근도 했어. 암튼 자만하지 말고 다음 주부터는 동서가 시부모님 모시고 병원에 좀 가. 2분 다 옛날 분들이라 병원은 죽어도 자식들이 모시고 가야 하는 건 줄 아시는 분들이니까. 당분간은 동서가 신경 좀 써. 지금까지 서방님 장사한다고 매번 시부모님 일은 우리가 다 했단 말이야. 이제 동서도 들어왔으니까 서방님 대신해서라도 동서가 좀 알아서 해야지. 형님이 큰 눈을 더 크게 뜨고 따지듯 말을 하면 저는 순간 말문이 턱 막히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동서랑 형님 둘 다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형님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둘 다 말을 너무 잘해서 제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2사람이 말을 하면 다 맞는 말 같더라고요. 이후로 제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줄곧 시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녔어요. 처음엔 제가 몇 번 가다 보면 형님이나 동서가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저도 웬만해서 형님이랑 동서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게 시부모님이 다른 가족들보다 저랑 같이 병원 가는 걸 좋아하셨어요. 우리 둘째가 이제 보니까 참 꼼꼼하고 똑부러지는구나. 다른 자식들하고 오면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들어가라 내려가라 시키기만 하는데 우리 둘째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줘서 너무 좋다. 그러게. 다른 자식들은 엄마 아빠 늙었다고 다 모른다고 가만히 있으라고만 해가지고 눈치 보여서 무슨 말을 못하는데 우리 둘째 며느리는 어찌나 나긋나긋하고 상냥한지 몰라. 우리 둘째가 장가를 참 잘 갔어. 다음번에도 우리 둘째랑 오면 좋겠다. 저는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건데 시부모님은 저를 편하게 생각하셨어요. 한편으로는 많이 배우고 똑똑한 며느리들보다 만만한 제가 편하신 건가 싶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저랑 다니는 게 좋다고 하시는 말씀이니 좋게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러던 중 저도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형님에게 부탁하려고 하면 항상 회사 핑계를 댔어요. 아버님 피검사하는 날이 당장 다음 주인데 이렇게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 동서가 집에 있어서 잘 모르나 본데 우리 회사는 한 주 전에 연차 못 내. 나는 안 되니까 동서한테 부탁하든지. 형님, 저는 직장 다니면서 애까지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형님이 아직 애가 뱃속에 있어서 모르니까 그러시는데 그 제 귀중한 열차를 그런 데 쓸 수는 없다고요. 형님도 동서도 바빠서 그러는 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시부모님 일이니 아들들이 하는 게 맞는 건데 이런 일로 며느리들끼리 싸울 일도 아니고요. 하지만 동서나 형님이나 제가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차라리 전화를 안 받는 게 낫지 받으면 꼭 듣기 싫은 소리를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항상 저는 뭘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형님이랑 동서가 너무하는 것 같다고요. 그러자 남편도 놀랐는지 저에게 너무 미안해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느라 우리 자기 너무 힘들게 하네. 이번에 병원 가는 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형수랑 재수씨 만나면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할게. 우리 자기 힘들게 하지 말라고. 남편이 저 기분 나아지라고 하는 말인 거 알지만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니 저는 좋았습니다. 남편이 식당을 운영해요. 사장인데다가 음식까지 본인이 직접 만들다 보니 새벽부터 시장 가서 장 보고 가게 마감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쉬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지켜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가게 문을 닫고 시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만삭이 돼서 배가 불러왔을 때는 남편이 직접 나서서 시부모님과 다른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랑이 엄마 이제 만삭이라 힘들어서 운전 못해.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가게 문 닫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가겠지만 나머지는 아버지 어머니 2분이서 가시던지 형제들이 알아서 해. 아버지 어머니 눈도 어두워서 버스도 제대로 못 타시는데 어떻게 2분이서 병원에 가. 그러니까 형이 모시고 가면 되잖아.
내가 노냐? 안 그래도 회사 힘들어서 눈치 보여 죽겠는데 이런 일까지 신경 써야겠어? 이런 건 좀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하면 안 되냐? 형, 말 조심해. 놀기는 누가 놀아? 여기 노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인데 왜 며느리들한테 떠넘겨? 우리 부모님 일이니까 아들들끼리 알아서 해. 남편도 좋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다들 제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라 남편도 기분이 상해서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어머, 우리 작은 아주머님 평소엔 말씀이 없으셔서 과묵한 줄 알았는데 엄청 사랑꾼이시구나. 작은 형님은 너무 좋겠다. 그쵸, 형님? 분위기가 격해지자 막내 동사가 나서서 애써 말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형님은 괜히 또 저를 쏘아보더군요. 아직 애가 나온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집에 있는 사람이 좀 하면 안 되는 건가? 꼭 일을 키워서 집안에 분란을 만들어야겠어? 형수, 왜 자꾸 이 사람한테 뭐든 다 떠넘기려고 하세요? 형수가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면 될 일이지. 무슨 대장처럼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해요. 뭐야? 이 자식이 어디 감히 형수한테 그딴 소리를 해? 아휴, 서방님이 무서워서 이제 무슨 말도 못하겠네. 네, 형수님. 제발 좀 제 눈치 보시고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사람도 임신해서 고생하면서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시집살이 다 알아서 했잖아요. 맏며느리면 고마운 줄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보, 그만해. 왜 그런 소리까지 하고 그래. 맞잖아. 당신 임신 중독증 걸려서 밥도 한 숟갈 못 먹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병원 간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병원 갔다 온 날은 아버지 힘들어서 식사 잘 못하신다고 전복죽에 반찬을 매일 해서 가져갔잖아. 여기 형수님이랑 재수씨 결혼한 지 몇 년 됐어도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랑만 병원 간다고 하지. 다른 자식들은 불편하니까. 제가 임신한 동안 내내 중독증으로 고생을 좀 했어요. 배는 나오는데 자꾸만 살이 빠질 정도로 잘 먹지도 못하고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빈혈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형님이나 동서에게 싫은 소리 듣는 게 싫어서 시부모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임신해서 힘들고 아픈 건 제 문제니까요. 그런 소리를 남편이 가족들 앞에서 하는 게 생색내는 것 같아 민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속은 시원했습니다. 현수님, 그거 임신 중독증 정말 힘들다던데 고생 많으셨네요. 앞으로 출산까지는 다른 건 걱정하지 마시고 푹 좀 쉬세요. 형, 미안해. 우리가 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형수님한테 떠넘겼지. 앞으로는 나도 신경 쓸게. 그나마 시동생은 사람이 순하고 착해요. 철딱서니 없고 아무 말이나 하는 동서에 비하면 아까웠죠. 그래도 그날 이후 많은 점이 개선됐습니다. 남편이 한바탕 한 덕분에 그 다음부터는 자식들끼리 상의해서 돌아가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모시고 가면 됐습니다. 가끔 형님이나 동서가 바쁜데 회사에 눈치 보이게 반차 이야기해야 한다고 투덜투덜 할 때에는 저도 괜히 신경 쓰이고 눈치가 보였지만 애써 모른 척 했어요. 남편이 그래도 된다고 해줬거든요. 시부모님 챙기는 건 의무가 아니라 자식으로서 각자의 도리야. 다들 바빠도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면 되는 거라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당신도 우리 사랑해 보느라 꼼짝도 못하는데도 자식으로서 도리하려고 노력하잖아. 자식이면 다 똑같이 하는 거니까 절대 눈치 볼 필요 없어. 우리 힘들다고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지. 남편은 언제나 제 편을 들어줬어요. 남편은 제 마음이 어떤지가 가장 우선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살다 보니 저도 언제나 마음이 편안했어요. 아이 키우는 게 힘들고 지쳐도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 힘이 되더라고요. 동서나 형님이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쁜 소리를 툭툭 한 번씩 할 때에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있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시댁에서 동서와 형님과 마주하는 게 종종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저도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대충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들은 시부모님 등살에 시집살이도 한다는데 저는 그 대신에 동서들 때문에 좀 피곤하다 정도로 여기고 참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대충 넘어가려고 해도 한 번씩 참기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명절이라 식구들이 모두 시댁에 모였어요. 그때 형님이 결혼하고 7년 만에 임신해서 형님 어깨가 한껏 올라갔을 때예요. 입덧이 심하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을 때였죠. 제가 임신했을 때는 유난이라고 그렇게 무안을 주더니만 본인은 저보다 더 하더라고요. 냉장고를 열기만 해도 냄새난다고 주방엔 나오지도 않았어요.
거기다가 입덧을 한다는 사람이 먹고 싶은 건 얼마나 많은지. 시댁에 와서도 갑자기 물회가 먹고 싶다는 둥, 골뱅이 무침이 먹고 싶다는 둥 계속 주문을 해서 아주버님이 장을 받아주면 저와 시어머니가 연신 음식을 해다 줬어요. 우리 큰형님 맨날 자식 필요 없다고 부부끼리 잘 살 거라고 하시더니만 애 생겼다고 저렇게 유난하게 구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늦게라도 생겼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난 골뱅이가 아니라 산삼을 캐다 달라고 해도 캐다 줄 거다. 그전까지는 다들 형님 눈치를 보느라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막상 형님에게 아기가 생기고 나자 시부모님도 다들 좋으신지 여기저기 아프던 것도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실 정도였죠. 내가 죽기 전에 우리 큰아들 자식 보는 거 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 했는데 내가 이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버님은 죽기는 왜 죽어요. 우리 큰손주 대학 가고 결혼하는 것까지 다 보셔야죠. 어머, 근데 동서 이거 간 본 거 맞아? 난 새콤달콤한 게 묻힌 게 좋은데. 네, 형님. 식초 좀 더 넣을게요. 아주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었습니다. 80이 넘으신 시부모님도 제게 간이 짜다, 싱겁다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형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도 저를 하인 부리듯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했어요. 평소에 형님이 저에게 한 짓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형님 하는 짓이 곱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쩌겠어요. 마흔이 다 된 나이에 애를 가졌으니 본인도 얼마나 귀하고 좋을까 싶어 마음이 넓은 제가 이해하기로 했죠. 그러던 중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막내 동서가 형님 준다고 출산 선물을 가져왔더라고요. 아기 내복이랑 인형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걸 제 딸아이가 박스를 다 뜯어버린 거예요. 당시에 딸이 돌이 좀 안 됐을 때라 눈에 보이는 건 다 물고 빨고 할 때였는데 제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사이 쇼핑백을 가지고 놀다가 안에 있던 물건을 입에 물고 포장지가 다 뜯어졌더라고요. 화장실을 가다가 제가 놀라서 딸아이가 들고 있던 물건을 뺏으며 남편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애 안 보고 뭐 하냐고요. 텔레비전에 빠져있던 남편이랑 아주버님도 놀라서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인형에다가 침을 범벅을 해놓은 상태였죠. 저는 형님이랑 동서에게 너무 미안해서 바로 인형이랑 내복을 빨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방에 누워있던 형님이 갑자기 방문을 벌컥 열고 나오더니 제 손에 있던 내복이랑 인형은 낚아채버렸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어이가 없었어요. 동서, 이 더러운 걸 빨긴 뭘 빨아? 우리 아기더러 침범벅된 인형 가지고 놀라는 거야? 됐으니까 저리 치워. 주아가 요즘 이가 나느라 잇몸이 간지러운지 아무거나 이로 깨물더라고요. 형님, 애기 침이니까 빨면 괜찮을 거예요. 이리 주세요. 제가 금방. 형님은 평소에도 워낙 애침이나 똥 이런 걸 유난히 못 견뎠어요. 저나 동서가 애들 응가해서 씻기거나 하면 자기는 비위가 약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본인도 아기가 생겼으니 좀 나아졌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기가 침 좀 묻힌 거 가지고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됐다니까? 나 이렇게 더러운 건 내 새끼한테 못 주니까 그냥 갖다 버려. 아까우면 그냥 주아 쓰게 두든지. 애침 가지고 더럽네 뭐네 하는데도 저는 평소 형님 성격을 잘 알다 보니 좋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깨끗하게 빨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형님은 끝까지 필요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제게 인형을 던졌습니다. 형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아유, 그래, 큰애야. 애가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가족끼리 뭘 그런 걸로 따지고 그러냐. 다들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제 뱃속에 아기 어떻게 가지는지 몰라서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가지는데 전 절대 남이 쓰던 거, 침 묻은 거 이런 거 절대 내 새끼한테 안 줄 거예요. 형님이 아이를 시험관으로 어렵게 가셨어요. 병원에서 처음엔 쌍둥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쌍둥이 중 한 아이가 계류 유산이 되어 한 아이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게 다 걱정되고 예민할 거예요. 형님의 그런 마음을 저도 같은 엄마로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어린 제 아이가 한 행동을 가지고 저렇게까지 발작하면서 화를 내니 저도 답답하더군요. 형님도 참 그렇게 싫으시면 제가 하나 더 사드릴게요. 작은 형님 이건 그냥 주워 주세요. 큰형님 건 제가 하나 더 사죠 뭐. 평소 형님 일이라면 형님 편만 드는 동서도 이 상황이 민망했는지 저를 보며 눈빛을 다 보내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요. 참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내 새끼 키우고 가정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지치고 힘든데 형님 눈치까지 보고 살려고 하니 나날이 힘들었어요.
임신했을 때부터 우리 형님은 참 유난한 엄마가 되겠구나 생각은 했었는데 역시나 보통 엄마는 아니더군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잘난 대기업은 절대 안 그만둘 것처럼 하더니만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회사를 그만뒀어요. 거기다가 더 대박은 그만두려면 혼자나 그만둘 것이지 자꾸만 동서까지 꼬셨다는 겁니다. 내가 애 낳아보니까 말야, 애는 무조건 엄마가 옆에서 키워야 돼. 남의 손에 키우면 그게 다 나중에 티가 나더라니까. 동서, 우리가 누구야? 서울대까지 나오고 남들 다 들어가고 싶은 대기업 10년 넘게 다녔잖아. 내 새끼 위한 더 나은 미래 위해선 우리 같은 인재가 가만히 있어선 안 돼. 동서도 이 기회에 회사 그만두고 나랑 같이 사업하는 거 어때? 누가 보면 한 애 5은 키워본 사람처럼 형님은 육아 박사가 됐습니다. 어디서 정보를 그렇게 얻어오는 건지 어린이집은 이런 곳을 보내야 한다더라. 영어랑 수학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더라. 이러면서 저나 동서에게 매일 훈계를 했어요. 저야 형님이 그러는 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니 항상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하지만 형님 말이라면 똥이 된장이라도 믿는 동서는 항상 팔랑거렸거든요. 형님이 저번에 말한 유기농 생리대 사업이요? 그거 RT면 너무 좋긴 한데 우리가 당장 돈이 어딨어요. 투자자는 찾으셨어요? 아휴, 동서는 걱정도 많아. 내가 누구야? 투자자는 금방 찾을 거니까 동서도 슬슬 퇴사해. 애들 학교 다닐 땐 무조건 엄마가 옆에 있어야지. 매일 학원으로만 돌리면서 애 공부시키는 거, 그거 학원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저는 형님이 하는 말이 다 너무 웃겼습니다. 그전에는 동서가 애들 문제로 힘들다고 하면 왜 그렇게 애한테 목을 매냐. 애는 애고 엄마는 엄마다 하면서 동서한테 회사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하더니만 본인이 애 낳고 키워보더니 180도 달라져서 이제는 동서한테 회사를 그만두랍니다. 애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필요하니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이랑 사업을 하자고요. 형님도 참 애는 각자 집안 사정에 맞게 키우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세요. 전에는 동서한테 절대 애 때문에 일 그만두지 말라고 버티라고 하시더니 저도 듣다 형님이 하는 말이 웃겨서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꼴이 웃겨서요. 동서가 뭘 한다고 끼어들어? 동서는 고등학교 간신히 졸업하고 남의 밑에서 커피만 타다 시집왔으니 직장에 미련 없겠지. 그치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회사 하나 그만두는 것도 엄청 큰 결심하고 그만두는 거야. 그리고 누가 봐도 우리같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애들 교육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지 않겠어?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 또 그 소리였습니다. 본인들은 서울대를 나왔고 저는 고졸이니 뭘 모른다고요.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별로 기분이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제가 살아온 과거까지 마음대로 떠드는 건 저도 참기 힘들었습니다. 네, 형님이랑 동서 서울대 나온 대단한 사람들인 거 잘 알죠. 근데요, 저 같은 고졸도 결혼하고 아이 생겼다고 10년 가까이 다녔던 직장 그만두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 어렵게 결정했어요. 어머머, 뭐래? 동서, 누가 보면 내가 동서 고졸이라고 무시한 줄 알겠어. 안 그래, 막내 동서? 그러게요. 작은 형님 본인이 대학 안 나와놓고 우리가 학교 얘기하고 그러는 게 거슬렸나 봐요. 작은 형님 죄송해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형님도 동서도 참 얄밉습니다. 자기들이 대놓고 저를 고졸이라고 무시해놓고는 제가 듣기 싫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항상 그런 적 없다는 식으로 잡아댔어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됐습니다. 그동안 동서랑 형님이랑 말도 못할 정도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저한테 왜 그러냐고 하소연도 해보고 대놓고 기분 나쁘다고 해보기도 하고 남편에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소용없었어요. 제가 뭘 하든 형님도 동서도 저를 다르게 대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싫은 티를 내면서 형님이고 동서를 건드리는 게 더 분란을 만들었어요. 괜히 저 때문에 어른들 앞에서 남편이랑 아주버님 시동생이 다투기도 했으니까요. 그 이후로는 저도 형님이고 동서를 그냥 다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나든 잘나지 않든 그냥 저랑은 많이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웃어넘기고는 했죠. 그런데 저 혼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형님에게 연락이 와 받았는데 오늘 형님네 조카 생일잔치라고 저더러 집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동서, 오늘 서방님 집에 계시지? 서방님한테 주화 좀 맡기고 우리 집에 오늘 와줄 수 있을까? 우리 유리 생일이라 집으로 친구들 초대했는데 도와주겠다고 했던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그러네.
조카 생일이라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음식이랑 파티 준비를 도와주기로 했던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도 아이랑 약속이 있어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형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상황은 알겠는데 어쩌죠? 저도 오늘은 주아랑 볼일 치러 가겠다고 약속해서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동서는 시간 안 된대요? 평일에 학원 다니느라 고생하는 딸아이가 이번 주말만큼은 가족들이랑 볼링 치러 가고 싶다고 해서 이미 약속을 한 상태였는데 제가 빠지기가 미안했습니다. 막내 동서도 당연히 불렀지. 근데 나나 막내 동서나 둘 다 공부만 할 줄 알지 음식 솜씨는 영 없잖아. 음식은 동서가 잘하니까 와서 좀 도와줘. 아니 볼링장이야 내일 가도 되잖아. 마음이 급하기는 한지 형님이 웬일로 저에게 좀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과 딸에게 볼링장은 내일 가자고 잘 이야기하고 형님네로 갔습니다. 역시나 형님이었어요. 고작 10살짜리 생일 파티를 거하게도 준비하셨더군요. 이벤트 업체에서 파티용품이랑 마술사까지 불렀다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형님 유난하다니까. 이럴 거면 음식도 업체 부르면 되지. 왜 굳이 집에서 직접 하겠다고 한 거예요? 웬만한 건 배달 시켰지. 근데 우리 유리가 떡볶이랑 김밥은 작은 엄마가 한 게 제일 맛있다잖아. 꼭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다고 작은 엄마 불러달라고 난리치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쩐지 이상하다 싶기는 했습니다. 항상 비싸고 좋은 것만 좋아하는 형님이 웬일로 저에게 김밥이랑 떡볶이를 만들어 달라고 하나 했더니만 조카가 제가 만든 게 제일 맛있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조카가 제가 만들어준 음식이 맛있다고 하니 괜히 더 기분이 좋아져 더 열심히 만들어줬어요. 생일 파티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자 조카 친구들이 우르르 도착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끝난 것 같아 조카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인사를 하고 나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작은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 조카에게 인사하려고 조카가 친구들이랑 놀고 있던 방에 들어갔더니 애들끼리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너네 엄마 대학 안 나왔다고? 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대학 안 나오면 인생 망하는 거라던데? 에이, 무슨 소리야. 대학 좀 안 나온다고 인생이 왜 망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인생은 공부만 잘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했어. 그리고 우리 엄마 대학 안 나왔어도 지금 회사 다니면서 잘 살아. 그거야, 너희 엄마가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일부러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대학 못 나온 게 창피하니까. 아니거든. 우리 엄마 대학 안 나온 거 하나도 안 창피하거든. 우리 엄마 대학 안 나왔어도 우리 집에는 차 2대나 있어. 완전 부자야. 차가 2대라고 다 부자냐? 집이 넓고 커야 부자지. 너희 집 화장실 하나잖아. 그럼 부자 아니야.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다 보니 애들끼리 별의별 말 다 하는 거 잘 압니다. 조카나 조카 친구나 둘 다 아직 어린애들이니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라는 것도 잘 알고요. 자기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걸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몰라서 하는 말이라도 제 조카가 친구에게 한 말은 분명히 상대방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는 말이니 어른으로서 바로 잡아주는 게 맞다 싶었습니다. 유리야, 큰엄마가 들어오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친구 엄마 이야기인데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친구가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 친구들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 사과할까? 여럿이 있는 앞에서 누구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저도 좀 그래서 다시 예쁘게 말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얘기에 조카가 기분이 상했는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더니 큰 소리를 내며 동서들이 있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 작은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작은 엄마가 내 편 안 들어주고 김민지 편 들어주고 작은 엄마 미워. 작은 엄마 자기 집에 가라고 해. 순간 눈물을 펑펑 흘리며 형님에게 달려가는 조카의 모습에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더군다나 더 기가 막혔던 건 형님의 태도였어요. 동서 뭐야? 유리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순전히 동서가 고졸이라 기분 나빠서 우리 유리한테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유리가 고졸은 망하는 거라고 해서? 애 말만 듣고 저에게 다짜고짜 따지는 형님의 태도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더군다나 조카가 친구 엄마가 대학 안 나왔다고 그러면 망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걸 듣고도 저에게 화만 냈어요. 자기 자식 사과시킬 생각은 안 하고요. 형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애들끼리 싸우는 거 말린 건데 제가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유리가 대학 안 가면 망하는 거라고 해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면서요. 그럼 형님이 기분 나빠서 하신 얘기가 맞죠?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더니 딱 그 짝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갈 걸 동서는 굳이 나서서 형님 편을 들더군요. 그건 제가 고졸이라서 기분 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어린애라도 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서울대식이나 나오면 뭐랍니까? 사람이 저 정도로 기본 개념이 없는데 말이죠. 저도 나름대로 아이들도 있으니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짜증이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님은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맞네, 맞아. 지가 고졸이라 찔려서 그런 거네. 맞아. 동서, 괜히 핑계 좀 대지 마. 평소에도 우리한테 학벌로 미리니까 이래저래 짜증났었는데 이때다 싶어서 내 새끼한테 화풀이한 거잖아. 아휴, 정말. 이래서 가족도 수준이 맞아야 하는 거라니까. 동서, 잘 들어. 고졸이면 인생 망하는 거 맞아. 너 스스로 좀 봐. 너는 우리 집안 수치잖아. 그러니까 망한 거 맞지? 이제 좀 내 말 알아들었어?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들은 말이 정말 사실인가 싶어서요. 형님은 저에게 아예 말까지 다 놓고 너너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까지 했습니다. 형님, 지금 저한테 집안의 수치라고 하셨어요? 그 말 후회 안 하죠?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이성이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순간에 딱 그랬어요. 정말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빠지지 끊어지며 형님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뭐래? 어디서 무식한 게 똥폼을 잡고 있어. 내가 후회를 왜 해? 좋아요. 이거 보시고도 정말 후회 안 하시나 보죠. 이거 받으세요. 저희 친정아버지 명함이에요. 저는 곧바로 가방에서 아버지 명함을 꺼내 형님에게 건넸습니다. 그때까지도 형님과 동서는 제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구기고 있었어요. 아버지 명함은 왜 주고 난리냐라는 눈빛을 노려보면서요. 그런데 그때 명함을 먼저 확인한 동서가 눈이 둥그레져선 토끼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 형님, 이거 뭐예요? 동아벤처 대표 이동우면 그때 우리한테 연락했던 투자자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형님 친정아버지라고요? 말도 안 돼. 동서 똑바로 본 거 맞아? 어머머, 이게 뭐야? 정말 그 투자자잖아. 맞아요. 얼마 전에 형님이랑 동서가 하기로 한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연락한 투자사 대표가 우리 친정아버지예요. 그랬습니다. 동서나 형님에게 구체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친정아버지께서 사업을 크게 하세요. 예전부터 많은 기업에 투자하셨는데 최근에는 스타트업 사업이나 젊고 유능한 사업가들에게 투자하시더라고요. 최근에도 좋은 아이템을 찾고 계시길래 제가 형님이랑 동서가 하는 유기농 생리대 사업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회사에서 동서랑 형님네 회사로 연락했던 거예요. 이런 사실을 동서나 형님이 알면 부담 가지실 것 같아 얘기를 안 한 건데 도저히 말 안 하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더러 집안에 수출하는 둥 어떻다는 둥 말을 함부로 짓거리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형님이 애들에게 밥부터 먹으라고 거실로 다 내보내더니 방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서의 허리를 쿡 찔렀습니다. 그러고는 둘이 슬쩍 눈빛을 주고받더니만 동시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동서,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이 할 말 못할 말이 있는 건데 내가 실수했어. 맞아요, 형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가 원래 뭘 좀 모르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 아시잖아요. 착한 형님이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간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더러 집안에 수출하는 둥 하더니만 친정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순식간에 돌변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형님, 동서, 지금 너무 웃긴 거 알아요? 어쩜 사람이 그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5분 전에 나랑 지금의 나는 분명 똑같은 사람인데 형님이랑 동서는 저를 완전히 다르게 대하네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면 형님이랑 동서가 당황할 거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무릎까지 꿇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게, 동서는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지금까지 안 했어. 진작 우리한테 친정 이야기했으면 나도 동서한테 이런 실수 안 했지. 설마 지금 친정아버지가 큰 투자회사 운영하시는 분이라는 거 형님이랑 동서가 진작 알았다면 나를 대하는 게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대놓고 하시는 거예요? 아, 형님도 동서도 서울대까지 나온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생각이 편협해요? 지금까지 그런 사고방식으로 애들 키운 거예요? 어쩐지. 그러니까 유리가 친구한테 그런 소리나 하지.
형님이고 동서고 둘 다 입만 열었다 하면 헛소리를 하는데 도저히 못 들어주겠더군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어요. 그때였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둘 다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더니 제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는데도 저랑 눈도 못 마주치더군요. 심지어 동서는 제게 다가와서 팔짱을 끼고 친한 척까지 했어요. 형님, 마음 상한 것 좀 푸세요. 우리가 어떤 사이예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형님 친정아버지께 저희 이야기 안 하실 거죠? 그냥 그대로 투자하라고 이야기해 주실 거죠? 그럼. 우리 동서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데 이런 일 가지고 이미 투자하기로 한 일을 번복할 리 없지. 세상에 여우도 이런 구미호들이 없습니다. 혹여나 제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투자 이야기는 없던 거로 하기라도 할까봐 아주 전전긍긍했어요. 형님과 동서는 제가 바보인 줄 아나 봐요. 그런 소리까지 들어놓고 바보처럼 헤헤하면서 넘어갈 줄 알았나 봅니다. 아니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저도 형님이랑 동서가 투자 받으러 여기저기 고생하러 다니는 게 안타까워서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그냥 없던 일로 할게요. 형님이랑 동서도 못 드는 걸로 하세요. 진심이었습니다. 동서나 형님이나 저에게 특별히 잘한 것도 없어도 그래도 가족이라고 저는 나름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지금 와 생각해보니 바보처럼 왜 그러려고 했나 싶어요. 저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형님네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서나 형님이나 얼마나 똥줄을 타는지 놀라서 엘리베이터까지 쫓아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요. 동서,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나랑 얘기 좀 하고 가! 형님과 동서가 엘리베이터를 잡으러 다급하게 달려오는데 저는 쳐다도 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야 이제 형님이고 동서고 볼 일 없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희 세 사람의 관계는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동서와 형님은 그날부터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걸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풀 거냐고 했어요. 동서, 이거 강남 신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디저트래. 동서 디저트 좋아하지? 내가 2시간이나 줄 서서 사온 거니까 얼른 먹어봐. 귀찮게 왜 이런 걸 사오셨어요? 근데 형님, 이런 거 사러 다닐 시간에 투자자부터 찾아다니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회사 투자는 형님 친정아버지께서 해주실 거잖아요. 형님도 동서도 여간 내기가 아닙니다. 웬만해선 포기할 조짐이 안 보였어요. 심지어 최근엔 매일같이 저희 딸 학교 앞까지 찾아와서 애한테 선물까지 사주고 학원 하원까지 해서 집에 데려다주고 가요. 진심 귀찮아 죽겠습니다. 올 때마다 어울리지도 않은 애교를 부려가며 자기들이 지금까지 너무 미안했었다고 용서해 달라네요. 형님, 오늘은 제가 왔어요. 매일 만나니까 너무 좋죠? 아버님께 저희 상품 이야기는 하셨어요? 동서, 자꾸 귀찮게 왜 이래? 나 아버지한테 투자 이야기 할 생각 없다니까. 형님, 제발요. 저희 올해까지 투자 못 받으면 사업 접어야 돼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동서랑 형님은 번갈아 찾아와 세상 귀찮게 하며 징징거립니다. 아주 귀찮을 정도로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들이 서울대 좀 나왔다고 고졸인 저를 무시하며 집안에 수치네 어쩌네 이런 소리까지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친정에 얘기해서 투자까지 받게 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동서랑 형님이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 제 앞에서 친한 척을 한 지도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가요. 매일 무릎만 안 꿇었다 뿐이지 그때 일은 미안하다고 매일 싹싹 빕니다. 저도 처음엔 절대 용서해주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반년 동안 쫓아다니며 잘못했다고 사과하니 저도 살짝 마음이 움직여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분해서 정신없이 떠내려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화목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해서 현재 5살짜리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남편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직장을 다녔는데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게 바로 남편의 사업 관련 문제입니다. 정확히는 그것 때문이라기보다 그걸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사업을 안 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들이니까 사업 때문이 맞긴 하죠. 남편이랑은 연애 결혼을 했어요. 우연히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 남편이 오게 됐고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고백받았고요. 2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평범하게 컸거든요. 공부를 딱히 잘하거나 하는 특출난 재능이 있는 건 아니라서 학교도 그냥 평범한 학교로 나왔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평범한 학벌 가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대기업까지는 아니어도 나름 이름을 대면 알만한 회사를 다니긴 했습니다. 당연히 월급도 저보다 훨씬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제가 남편에 비해 많이 모자란다고 말이죠. 제 친구들은 남편 정도 되는 스펙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스펙이냐며 그런 시어머니를 도통 이해할 수 없어 했지만 뭐 자기 아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건 모든 부모의 마음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딱히 엄청난 반대를 한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지 않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잘하려고 나름 열심히 노력했어요. 집안 행사가 있으면 열심히 가서 돕고 기념일 같은 것들이 있으면 잊지 않고 챙겨드리고 말이죠. 뭐 그럴 때마다 옆집 할매는 이거보다 훨씬 비싼 가방을 받았던데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티를 냈지만 그렇다고 자기 아들이 엄청 대단히 많이 버는 건 아닌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벌이가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금도 하고 나름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제가 임신을 하면서 빠듯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직 대기업도 임신한 여자 직원에 대한 처우가 좋지 못한데 중소기업은 어떻겠어요. 임신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만둬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걸 버텨내며 독하다, 눈치가 없다 같은 소리를 들으며 회사 생활이 엄청나게 고달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어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그 이후로 좀 빠듯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누구에게 빚을 지거나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전이랑은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껴가며 살면 못 살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적어진 용돈과 기념일 선물 같은 것들에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하긴 했지만 말이에요. 이래서 며느리도 직업 같은 거 다 보고 드려야 하는 거야.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자기 딸도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저러는 게 정말 웃기긴 했지만 대한민국 거의 모든 시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여기까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어요. 아이가 2돌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그러더군요. 나 사업하려고. 갑자기? 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 지금 회사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진짜 잘 되고 있거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초기 비용도 많이 들지도 않고. 그럼 회사는? 당연히 그만둬야지. 장난해? 미래가 보장된 일도 아닌데 남이 하는 거 보고 잘 된다고 덜컥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대체.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안 돼? 불확실한 일은 미래를 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느 누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남편을 반가워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됐어요. 남편이 하는 일을 집에서 집안일 하는 여자가 이래라 저래라 입을 대고 나서는 게 말이 되냐? 어? 그냥 남편이 한다고 하면 하게 두는 거지. 한 가정이 가장이잖아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려고. 너는 네 남편을 그렇게 못 믿어서 결혼은 어떻게 했니? 그리고 내 아들이 안 될 리가 있니? 어디서 어른 말에 말대꾸야. 정말 그야말로 난리를 치시더군요. 시어머니의 난리와 남편의 계속되는 설득에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소기자본이 얼마 들지 않는다고 해도 사업은 사업인지라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다 깨고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았어요. 내가 진짜 성공해서 당신 호강시켜줄게. 꼭! 그 말에 정말 철없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 달리 남편의 사업은 잘 풀리는 듯 보였어요. 집에 들고 오는 돈도 그전의 월급의 거의 2배가 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리는 것 같자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로 더 심해졌어요. 거 봐라. 여자가 남자 하는 일에 입대면 안 된다고 했지? 본인 능력이 없으면 내조라도 잘해야지. 남자 하는 일에 입이나 대고. 우리 애가 다른 건 다 복이 있는데 부인복이 없어 부인복이. 허구한 날 제주제에 너무 과분한 남편을 얻었다며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생색도 엄청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며 그게 비싼지 아닌지 감시하고 뭐가 하나 좋아 보이면 네가 어디 가서 그런 걸 사겠니? 우리 애 아니면. 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그전까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던 저도 심해지니 점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을 시작했어요. 원래 예전에 취미로 봉제 인형을 만들어서 팔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꽤 반응이 좋았던 게 기억이 나서 집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인형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뭐 대단히 돈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생활비는 벌 수 있는 정도는 됐어요. 그걸로도 시도 때도 없이 싫은 소리를 해댔지만 말입니다.
그거 벌어봐야 몇 푼 된다고 집에서 애나 보고 살림이나 잘하지. 하여튼 너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니 어쩜? 그래도 그냥 들은 척 안 했어요. 눈치만 먹기는 싫었거든요. 진짜 정말 이중적인 모습은 신우이가 결혼할 때 나타났습니다. 신우이는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 중이었거든요. 취직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었는데 번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디서 소개팅으로 대기업을 다니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인물이 그저 그렇더만 우리 애같이 이쁜 애를 데려가는 걸 복이라 여겨야지. 그렇게 며느리도 직업 형편 다 봐야 한다고 연부를 외우시던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혹시나 사위한테는 잘못 보이면 안 된다 생각했는지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 척 매번 가식적으로 웃어댔습니다.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내내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고야 만 것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했거든요. 진짜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 그런데 한 번만 다시 해보면 안 될까? 장난해? 지금 집에 돈이 어딨어? 초기 자금은 뭐 어디서 가져올 건데? 담보대출 받을 집이 있어. 모아놓은 적금이 있어. 이런 일이 한 번 있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을 차리긴커녕 한 번 더 해보겠다는 말을 해? 나 짐 싸서 집 나가는 걸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 정말 철이 없어도 어쩜 저렇게 없는지 한 번 더 해보겠다니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입을 이혼을 무기로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취직 자리를 빨리 알아보라고 했어요. 여기저기 부탁해놨어. 그런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네. 당신한테 진짜 많이 미안해. 그래도 남편이라고 기가 팍 죽어서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불쌍하긴 하더라고요. 빚을 지긴 했지만 엄청나게 많이 진 수준은 아니었고 남편이 취직을 하고 제가 인형을 열심히 팔면 길바닥에 나앉을 정도는 아니라서 정말 마음이 힘들긴 했지만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용서 안 하면 이혼인데 그럴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든 인형이 SNS에서 귀엽다고 소문이 좀 났는지 꽤 팔렸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단 벌이가 좋아진 것도 남편을 좀 더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밤낮으로 인형을 만드느라 안 쑤신 곳이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허리를 졸라매야 했어요. 빚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번 돈 중에서 정말 딱 생활비만 제외하고는 다 빚을 갚는 데 썼어요. 그러는 와중에 신우이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물론 축의금을 더하고 싶었지만 정말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다들 100만 원 정도는 한다는데 정말 여유가 없어서 50만 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해해줄 거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남편 사업이 망했다는 건 말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사업이 요즘 잘 안 풀려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어머니께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뭘 바라시니까 그 정도는 말하라고 제가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용돈 달라 뭐 사달라 이런 말이 없으시길래 남편이 잘 이야기를 했고 시어머니도 잘 이해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축의금을 50만 원을 한 걸로 그야말로 사단이 났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를 부르더군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면전에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정말 예고 없이 얼굴에 뭔가를 던진 거라 그 충격에 멍하게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정말이지 쌍욕부터 날아왔어요. 내가 사돈되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 신우이 결혼식에 축의금 50만 원이 뭐야?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년이 들어와서 내가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 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나 쪽팔리라고 일부러 이랬지? 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버버거리고 있자 제 머리를 한 대 툭 치더라고요. 사업이 어려워도 집에 돈이 없어도 신우이 결혼식에 축의를 50만 원 하는 건 내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했다. 어? 네 대가리에 뭐가 들었니? 생각이란 건 하고 사니? 어? 정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뭐라 저항할 사이도 없이 말이에요. 저희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돈 100도 없니? 어? 그 정도도 없어? 너는 어디 빌릴 곳도 없어? 내가 어쩌자고 이런 거지 같은 년을 며느리로 들여서 이쪽을 당해야 돼, 어? 한참을 그렇게 욕을 듣고 있는데 뒤늦게 온 남편이 그 앞에서 저를 막아서며 제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힘들다고 했잖아. 그럼 저거 보고 나가서 식당 일이라도 하라고 해. 집에 가만히 처박혀서 살림이라 하는 년이 뭐가 힘들다고 결혼식 내내 죽상을 하고 앉아서는. 사업이 힘든 것도 네가 힘들지 제가 힘드니? 어? 제가 밤새 주문 들어온 인형을 만들다 결혼식을 가서 안색이 좀 안 좋긴 했었거든요. 엄마 그만해요. 이 사람도 내가 돈 한 푼 안 가져다 주는데 살림하기 힘들어.
그 소리에 어휴 하면서 한숨을 쉬고는 방문을 쾅 닫고 안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때 너무 놀라고 감정이 북받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게 정말 후회스럽더라고요. 자기야, 진짜 미안해. 사과하는 남편의 꼬라지도 보기 싫었습니다. 사실 취직 자리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맨날 전에 같이 사업하던 사람들과 만나서 푸념이나 하고 집에서도 방 안에 틀어박혀서 게임이나 하고. 당신이 알아서 정리해. 나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당신이랑 살 이유 없어. 그렇게 말하고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뒤 남편이 돌아와서 자기가 어머니께 잘 말했다고 이제 그런 말은 안 하실 거라며 정말 싹싹 빌더군요. 내일부터는 진짜 취직 자리도 열심히 알아보고 내가 진짜 잘할게. 자기야, 너무너무 미안해. 차마 망했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며 저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비는 남편을 보며 정말 등신같이 한 번 더 참아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미련하고 등신 같았지만 이제 겨우 4살이 된 아이를 보면서 참았어요. 아버지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을 잘 했는지 시어머니는 더 이상 그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가 부르지 않으며 딱히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지냈다는 말이 더 맞는 말이겠죠. 그러다 보지 않을 수 없는 날이 왔어요. 바로 시어머님의 생신이었습니다. 물론 무리가 되긴 했지만 현금 100만 원을 준비해서 갔어요. 괜히 안 들어도 될 말 듣기도 싫었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더군요. 옆집 팔매는 이번 생일에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데. 지난번처럼 크게 뭐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궁시렁궁시렁 거리더군요. 그 정도야 뭐 참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엔 거지 같은 년이라는 소리도 들었는데 말이죠. 얼굴에 봉투도 맞고. 집안일이라도 해라. 경제적으로 남편이나 집안에 도움이 안 되면 그런 거라도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니? 그날 모든 생일상을 차리고 치우는 일을 제가 혼자 해야 했습니다. 원래는 도와주는 척이라도 하던 시누이조차도 그냥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더군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인형만 붙잡고 있어서 손목이 시려웠지만 진짜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손목이 너무 아팠어요. 쨍그랑 들고 가던 그릇을 놓쳐서 깨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요. 기다렸다는 듯 폭력에 가까운 잔소리들이 시작되더군요. 너는 진짜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니? 생일날 그릇을 깨? 재수없게? 엄마, 그만하세요.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짓만 골라서 하잖아. 엄마, 이서방 앞에서 창피하게 그만해. 그제야 자기 사위 눈치를 보며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 저를 흘겨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정말 엄청난 시집살이가 시작됐어요. 경제력에 도움이 안 되면 집안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니? 라는 말은 그냥 했던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뒤로 틈만 나면 저를 불러다 집안일을 시키더군요. 처음 몇 번은 참고 가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참고 아니고를 떠나 시간이 되질 않았어요. 인형 주문이 점점 더 많아졌거든요. 안 그래도 방 안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게임이나 하는 남편도 너무 꼴보기 싫었는데 시어머니까지 쌍으로 저러니까 정말 당장이라도 짐 싸서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초인적인 힘으로 그런 마음을 참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혼만은 하지 않겠다던 제 아내 결심을 단번에 뒤지는 사건이 또 일어나고야 맙니다. 시어머니가 일을 하라고 불렀고 저는 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장 집으로 오지 않고 뭐하니? 와서 일 좀 도우라고 내가 말했잖니. 요즘에 애비가 돈을 못 벌어와서 제가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금 돈 번다고 시어머니한테 유세 부리는 거야? 일을 못 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알바에서 몇 푼이나 번다고 유세는 유세야. 당장 못 와? 내가 집으로 찾아가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방에서 여전히 게임을 하는 중인지 남편이 욕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집구석을 반드시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게 말입니다. 지금 갈게요. 오늘 결론을 지어야겠다 결심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게임을 하고 있는 남편 방으로 들어가 코드를 뽑았습니다.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거 다 이긴 게임인데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지. 당장 나 따라와. 제가 험악한 표정으로 정색하며 말하자 움찔하더군요. 어딜 가는데? 니네 집 가니까 당장 따라 나와. 죽고 싶지 않으면. 그리고는 남편을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갔더니 시누이가 와 있더라고요. 언니,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이서방 오기 전까지 저녁 다 차려야 하는데 1시간도 안 남았어요. 꼴에 일을 한다고 시위하는 거지. 빨리 부엌 안 들어가고 뭐해?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한번 쓱 보고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너 뭐하니? 일하라니까? 할 이야기 있으니까 여기 다들 앉으세요. 당신도 앉아. 남편을 보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눈치를 살피더니 제 앞에 앉더군요. 너 지금 무슨... 앉으시라고요. 저 이야기 시작도 안 했어요. 제가 정색을 하며 그렇게 말하니 뭐라 중얼거리며 앉긴 앉더군요. 이런 제 모습은 생전 처음 봤겠죠.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래, 앉았다. 어디서 버릇없이 어른을 앉으란 말아.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려고요. 그 말에 남편이 놀라서 저를 보더군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자기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혼이라니. 그런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어떡해. 함부로? 내가 그냥 하는 말 같아? 그리고 나 생각 많이 하고 내린 결정이야. 이혼해. 이 인연이 지금 어른 앞에서 지 일 좀 시켰다고 남편한테 이혼한다 만다 소리를 하면서 협박하는 거야? 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언니, 문제가 있으면 둘이서 해결하지. 여기서 이러는 거 좀 아닌 것 같네요. 왜 아니에요? 제가 이혼하려는 이혼 사유에는 오빠 문제도 있지만 어머니 문제도 큰데? 뭐? 이게 한참 못난 며느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 반대 없이 허락해준 걸로 감지덕지해야지.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아? 사업 좀 안 풀린다고 바로 이혼 이야기를 꺼내? 좀 안 풀리는 거 아니라 망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멈칫하더군요. 뭐? 망했다고요. 이 사람 거의 1년째 백수생활 하면서 집에서 놀고 먹어요. 매일 방에 틀어박혀서 10시간씩 게임이나 쳐 하면서. 오빠, 그게 정말이야? 오빠 망했어? 그 질문에 남편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을 법도 한데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하다가 좀 망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업 망했다고 남편을 버리는 부인이 어딨어? 어? 사업 망했다고 버리는 거 아니고요. 망한 건 1년 전인데 여태 제가 인형 만들어다 팔면서 생활비로 쓰고 대출 받은 거 갚고 그래왔거든요. 당장이라도 다시 취직할 것 같이 굴더니 1년째 취직은커녕 노력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서 게임이나 하고 술이나 처마시러 다니고 그것도 이제는 못 봐주겠고요. 어머님이 돈돈거리면서 저 구박하는 것도 아니 솔직히 구박도 아니고 이 정도 폭언이면 폭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저는 더 이상 못 받아주겠어요. 이게 버릇없이. 그 버릇없는 며느리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안 하겠다고요. 재산 분할도 안 하고 위자료도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이혼만 할게요. 양육권도 저 주시고요. 어차피 어머님이 키울 생각도 없으실 테니까 만약 안 들어주시면 소송하고요. 자기야. 제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 걸 알았는지 남편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무릎도 한두 번이야 내가 속지. 이제 당신 말 안 믿어. 그냥 혼자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 실컷 하고 술도 마시고 싶은 만큼 마셔. 자기야. 벙쪄있는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거지 같은 저 같은 년 말고 돈 많은 부자 며느리 다시 얻으세요. 과연 빚보는 이 남자 그런 여자가 데려갈지 의문이지만. 빚은 제가 열심히 갚는다고 갚았는데 아직 반 이상 남았거든요. 그것도 알아서 하시고. 얘가 못하는 말이 없어? 기가 좀 죽어서도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시면 제가 갚은 빚도 재산분할 청구 소송해서 달라고 할 테니까 다들 입 다무세요. 그리고는 벙쪄있는 세 사람을 두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오자마자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그 사이에 온 남편이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이미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서 다시 생각할 마음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집으로 와서 그간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이혼하라고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바로 전화와 문자를 엄청 보내댔습니다. 하지만 정말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져서 정말 꼴보기도 싫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한동안 연락이 없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전화는 다 무시하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어른이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무슨 이야기를 할지가 너무 궁금해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고 나가면 어떡하니? 목소리가 그전에 비해 훨씬 누그러져 있더군요. 아니, 본인의 화를 참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지만 일단은 그랬습니다. 욱해서 나온 거 아니고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일단 집에는 들어오거라. 어머님이 사과하신다고 한 번에 이해하고 들어갈 거였으면 나오지도 않았어요. 어른이 이렇게 먼저 연락해서 사과하는데 한 번은 들은 척이라도 해야지 않겠니? 어머님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어머님을 한 해 두 해 본 것도 아니고
저는 들어갈 생각 없고 애비랑 살 생각도 없으니까 그 부분은 포기하세요. 또 승질이 났는지 화를 내려더군요. 그리고는 곧 옆에서 신우이가 말리는 듯한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역시나였어요. 잘못한 걸 알긴 개뿔.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마. 제가 그냥 나온 줄 아시나 본데 아니에요. 저는 절대 다시 안 들어가니까 어머님은 돈 많은 새며느리 다시 보세요. 끊을게요. 하고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보나마나 끊긴 전화기를 들고 저를 향해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있을 게 뻔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자기야, 진짜 잘못했어. 나 자기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진짜 취직할게. 안 그래도 나 오늘 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한테 다 연락했어. 자리 있으면 꼭 연락 달라고. 그리고 어머니도 다시는 자기 안 건든다고 했어. 그 말이 믿기지도 않을 뿐더러 나는 이미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서 꼴도 보기 싫어. 얼굴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내 마음은 변할 일 없으니까 당신도 그만하고 이제 돌아가. 진짜 잘할게. 믿어줘. 내가 한두 번 속니? 그리고 이제 진짜 정말 잘한데도 내가 싫다고. 내 말 못 알아들어? 자기야. 진짜 소송에서 없는 재산도 뜯어내기 전에 그만 가라. 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남편은 계속 징징거리더군요. 정말 꼴도 보기 싫어서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하던 차에 아빠가 나왔어요. 험악한 인상을 하시고선 말이죠. 자네 안 돌아가나? 장인어른 그게 아니고. 내 딸이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이미 그만큼 한 것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는구만. 다시 그 집안으로 들어가라고? 그 꼴은 내가 절대 못 보니까 돌아가! 진짜 죄송해요. 근데 저는 마누라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럼 죽어! 안 가면 당장 경찰 부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절대 안 넘어가요. 남편은 문 앞에서 한동안 서성이는 것 같더니 집으로 다시 돌아갔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찌질하게 나오는구나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했어도 저 인간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았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저 인간도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큰 부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고 다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번갈아가며 전화가 왔어요. 분명 가서 빌었는데도 소용없었다는 말을 전달받은 후겠죠. 뭐 남자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받아준다고 화를 내는 전화든 아니면 잘못했다고 비는 전화든 어느 쪽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궁금하지도 않았고 말이죠. 그렇게 연락을 피하고 있었는데 시누이에게 문자가 와 있었더라고요. 언니, 정말 우리 가족이 언니한테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언니가 그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아니 몰랐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만 정말 미안해요. 우리 오빠 저 인간을 언니 아니면 누가 거두겠어요. 엄마는 이제 언니한테 연락하지도 언니 집 방향은 쳐다보지도 않게 할 테니까. 또 엄마도 그러겠다고 했고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애도 아빠 없이 크는 것보다 아빠가 있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오빠 취직 자리도 금방 생길 것 같아요. 진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요. 구구절절 개소리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돌아가면 초반에는 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본성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할 때만을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겠죠. 그런 일이 생기자마자 득달같이 몰상식한 말들을 해가며 저를 무시할 거고요. 저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취직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어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다 깨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업병에 도지지 말란 법도 없고요. 그래서 시누이의 문자도 그냥 무시했어요. 그리고는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했어요. 도장 안 찍으면 일주일 내로 소송장 접수하러 갈 테니까 도장 찍어서 보내. 제가 한 발도 물러나지 않자 그제야 제 말이 모두 진심이고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았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물론 예상 못한 바는 아니었어요. 애비한테 말 다 들었다. 그동안 네가 정말 고생이 많았더구나. 말을 해주지 그랬니? 아직도 제 탓이세요? 그걸 말하면 저한테 잘해주고 말 안 하면 거지 같은 년 소리 들어도 되고요? 그건 내가 그때 너무 흥분해서 미안하다. 흥분을 매번 하시잖아요. 어머님은 그게 한 번도 아닌데 왜 한 번 그런 것처럼 말하세요? 너희 하는 일에 이제 하나도 간섭 안 하고 아예 안 보고 산다고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갈라서는 것만큼은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정말 속내가 뻔히 보이지 않나요? 아들이 진 빚을 아들 혼자 혹은 자신들이 떠안게 생겼으니 저러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아마 남편이 이야기를 자세히 했겠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말입니다. 그 나이에 빚 있는 백수 아들을 떠안아야 할 생각을 하면 아마 시어머니 성격에 잠도 제대로 못 잘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는 하나 요즘 같은 경기에 좋은 자리가 남편에게 올 리도 없고 말이죠. 그렇게 잘난 아들인데 이럴 때는 또 주제 파악이 확실하게 되나 보더라고요. 왜요? 저같이 가진 거 없고 모자라고 거지 같은 며느리 내보내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학벌도 좋고 돈도 많은 며느리 들이세요. 저는 그 집구석에서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지다 못해 그쪽 방향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시고요. 내가 너무 미안하다, 아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어요. 아가. 진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이러셔도 진짜 소용없어요. 왜 이러시는지 알겠는데 전 정말 돌아갈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더 이상 밤낮 없이 일하면서 그 인간 빚 갚아주고 싶지도 않고 지 부인은 밤을 새가면서 인형 만드는데 방 안에서 욕이나 해대며 게임하는 한심한 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잘났다고 며느리 무시하는 몰상식한 시어머니가 있는 그 집안으로 다시 안 돌아가니까 포기하고 그만 돌아가세요. 그러자 무릎을 꿇더군요. 그건 좀 예상 밖이긴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아가. 진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마. 네가 우리 집 복인 것도 모르고 애비는 내가 혼쭐을 냈다. 그만 돌아가자, 어? 자꾸 이러시면 재산분할 소송도 겁니다, 저. 그러면 제가 갚았던 빚까지 토해내야 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말하니 눈빛이 변하더군요. 그리고 자리에서 슬쩍 일어나더니 좀 전보다 날이 선 말투로 물었습니다. 역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짜 안 돌아갈 거니? 네. 애 딸린 이혼녀가 다시 시집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뭘 어떻게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무모하게 구는 거니? 아직 애비한테 다 못 들으셨나 본데 제가 인형 만들어서 버는 돈이 애비가 저한테 가져다 준 월급보다 많거든요. 혼자서 충분히 애 키우면서 살 수 있는 돈이고 이제 결혼을 질려서 다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니까 제발 좀 돌아가세요. 제가 제 밥벌이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는 말에 놀란 듯 표정이 잠시 변하더군요. 그 인형 쪼가리 팔아서 그렇게 돈이 된다고? 네, 그러니까 제 밥벌이는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적어도 지금 애비보단 훨씬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가지 않고 계속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외출을 했다 돌아오신 저희 엄마와 마주치는 바람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화를 엄청 내셨거든요. 그동안의 울분을 다 토해내셨어요. 내 딸이 그런 소리를 들어가며 그 집구석에 있었을 생각만 하면 제가 자다가도 벌떡 깨니까 험한 꼴 보기 전에 돌아가세요. 그렇게 돌아간 시어머니는 아마 제 인형을 좀 찾아본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생각보다 인기가 많다는 사실에 놀라던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정말 매일매일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아가야, 내가 정말 미안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아니면 저런 모자란 애비 누가 걷어주겠니? 내가 정말 잘하마. 여보, 진짜 이혼할 건 아니지? 돌아올 거지? 번갈아 가면서 오는 연락에 정말이지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태도가 이렇게 싹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결국 경고한 일주일이 지나서도 도장 찍힌 이혼 서류는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가 조용하니까 이혼을 안 하려나 보다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자기야, 일단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 거면 얼굴은 봐야지. 아가, 이혼 안 할 거지? 그 사이에 저는 조용히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알아보니 소송 사유가 되고 또 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폭언들은 증명은 할 수는 없다고 쳐도 사업을 말아먹은 남편이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아, 그리고 사실 폭언은 문자라도 증거들이 좀 남아있기도 했고 말입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집으로 날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바로 득달같이 달려올 줄 알았는데 며칠간은 조용했어요. 나중에 보니 아마 그 사이에 변호사를 만나러 간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이혼 사유가 되는지, 된다면 정말 재산 분할을 해서 제가 갚은 빚도 일정 부분 돌려줘야 하는 건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소송을 하면 그쪽이나 저나 변호사 비용이 들 테니까 지금 사정이 어려운 남편 쪽에서는 쉽게 변호사를 쓰거나 하진 않을 듯 보이긴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좀 알아보고 자기네들이 불리한 걸 알았는지 전화가 왔어요. 진짜 이혼하려는 거야? 그럼 내가 여태 장난하는 줄 알았어? 꼭 진짜 해야겠어? 애 생각은 안 해? 헐씨구,
애 생각한 양반이 1년 가까이 방 안에서 안 나오고 게임이나 처하셨어요? 이제 와서 애 생각?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어? 당신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어? 당신이 지금 나 이렇게 버리면 나는 다시 못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제는 협박을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기가 찼고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만 점점 강해졌습니다. 당신은 그전에도 못 일어섰잖아. 너 어제도 게임했지?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사실 어제도 신용카드를 긁었다고 문자가 왔었거든요. 게임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가 제 카드였는데 그걸 깜빡 잊은 것 같더라고요. 당황한 기색이 전화기 너머서도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건 그 신용카드 어제 그 결제 문자 받은 뒤로 바로 해지했으니까 앞으로는 네 카드로 긁어. 그리고 그냥 끝이야 넌. 알아?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등신 같지 않나요? 그걸 또 처할 생각을 한 것도 한 거니와 제 카드가 등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결제를 하다니요. 진짜 한숨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쪽에서 합의 이혼을 바란다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갔어요. 저도 웬만하면 소송까지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네가 이렇게 독한 애인 줄 몰랐다. 제가 독한 게 아니라 저를 이렇게 만든 게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이죠. 어떻게 어른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 번도 다시 생각해줄 생각은 안 하니? 그건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잘 해주셨을 때 이야기죠. 제가 어머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어머님의 말이 저한테 먹힐 거라고 생각하세요? 2년이 참아주니까! 결국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가만 보던 변호사님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합의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저희도 소송 갑니다. 그 말에 이를 악물더니 자리에 앉더라고요. 사실 저희 의뢰인은 소송을 하는 게 나아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니까요. 그런데 빨리 인연을 끊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니까 합의 요청을 받아들인 거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면 안 되죠. 저희가 봐드리는 건데. 네, 알겠으니까 빨리 진행하시게. 변호사 사무실을 아무리 다녀봐야 나오는 결론은 같았을 겁니다. 저한테 위자료나 재산 분할의 권리가 있다는 것만 확인받았겠죠.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양육비에 대한 이야기도 하길래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양육비 안 줘도 돼요. 대신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저한테 주는 걸로 동의하고 제 허락 없이는 만나지도 못하는 걸로 하면 오케이 할게요. 그 말에 남편은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는 옆에서 그냥 사인하라고 재촉을 하더군요. 지금 남편의 형편에 양육비를 줄 수도 없는 것도 없는 거였지만 아이 처음 낳았을 때부터 딸이라고 구박했던 게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딱히 예뻐한 적도 없고요. 저런 할머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없는 게 나아요. 그래도 가끔 보기는 해줄 거지? 아예 못 보게는 안 할 테니까 사인이나 해. 남편이 망설이더니 결국 자기 엄마 등살에 못 이겨 사인하더라고요.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결혼하고 살아낸 지난 모든 날이 정말 후회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 집안과는 완전히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나고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너보다 100만 배는 나은 새 며느리 드릴 테니까 두고 봐. 꼭 그러세요. 자기 아들은 금방 다시 재기할 거고 저보다 훨씬 나은 며느리를 볼 거라는 그 악에 바친 다짐을 들으며 돌아섰어요. 뒤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소리도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으니까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아마 뒷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뒷이야기를 덧붙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원하는 사이다 같은 결말이긴 할 겁니다. 남편은 예상대로 제대로 된 취직 자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기저기 작은 회사들을 조금 다니다 잘리거나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사업을 했던 시기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회사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집을 팔았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살던 그 집을 팔아 빚을 다 정리하고 지금은 시댁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밤새 게임만 하는 아들을 보며 제 속 터지는 심정을 그대로 겪고 있을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정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형은 입소문이 점점 더 더해져서 이제는 함께 동업해서 사업을 하자는 사람이 생길 만큼 사이즈가 커졌어요. 사업에 대한 편견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이미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지라 조만간 뭐든 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벌이도 괜찮고 아이도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어떻게 사는지 뭘 하는지 틈틈이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재결합을 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시어머니는 골칫덩이 아들 다시 치워야 하니까 그런 거겠고요.
한 번은 시누이가 찾아와서 재결합 생각 없냐고 슬쩍 떠보길래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당신 진짜 만나는 사람 있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건 말건? 결혼 다시 할 생각 없다고 그랬잖아. 그때는 없었지. 지금은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할 건데? 진짜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야? 아니 글쎄 그러던 말던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고는 정말 화가 나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아니 지가 뭐라고. 혹시나 저랑 재결합을 기대했던 건가 싶어서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거든요.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진짜니?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대체 무슨 상관이시라고 돌아가면서 이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결혼 생각 없다고 해서 우리가 양육권을 포기한 게 아니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양육비 내기 싫어서 포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애 가지고 협박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다 알아봤어요. 제가 재혼한다고 해서 양육권을 다시 돌려줘야 할 의무도 없고 만약에 그러면 그동안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말에 시어머니가 움찔하더군요. 이미 거기까지 다 알아본 거니? 너도 참 독하다. 어머니만 하겠어요.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나 재결합 이런 건 꿈도 꾸지 마시고요. 어머님이 그 호언장담한 저보다 몇 배 나은 며느리 보시게 되면 꼭 연락 주세요. 직접 가지는 못해도 축의금은 낼 테니까. 아니 저게... 뒷말은 듣지도 않고 돌아섰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는 몰라도 고래고래 소리치는 게 들려오더라고요. 정말 징그러울 만큼 한결같으신 분이죠? 그러고선 그 사람들에게 아직까진 더 이상 연락은 없어요. 돈 문제만 걸고 넘어지면 조용해지는 시어머니 덕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마 매일 방에서 안 나오고 게임만 하는 백수 아들을 보며 매일매일 속터져하는 중일 겁니다. 그게 그분이 받으시는 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어떤 식으로든 후회하겠죠. 과거에 제가 있었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결코 그 염원을 들어줄 생각이 없지만 말이에요. 저는 더 성공할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만나는 사람이 없지만 언젠가 좋은 사람이 있다면 연애도 결혼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결혼의 결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지만 세상에는 전 남편이나 전 시어머니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는 잘 크고 있답니다. 원래 남편도 아이에게 그닥 살갑거나 잘 봐주던 사람이 아니라서 아빠를 찾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너무너무 예뻐하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고 따라서 제가 다 섭섭할 지경이라니까요. 요즘은 제가 밤낮 없이 바쁜 바람에 아이의 양육을 거의 제 부모님이 하고 계셔서 그게 너무 죄송할 따름이에요. 물론 두 분은 너무 좋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아이 보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다 같이 해외로 휴가를 나가기로 했어요. 가족끼리 다 같이 가는 해외여행은 처음인지라 벌써 두근거리네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 전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겁나서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게 무서워서 망설였던 지난 날들이 후회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헤어지는 게 맞았어요. 그런 집안에서는 아이도 행복하지 않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길다며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 여러분도 늘 생각하시고 하실 말은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정말 호구 취급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밥 먹을 시간이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